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2차 동행모의고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해설인데 전체 지문을 풀어보진 않을 거고 이순환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빠져있는 것들, 최신 기출, 최신 판례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다. 먼저 1번의 1번 지문 갑시다. 과연 위오지로서 주거침해 입지에 해당이 될 것인가, 해당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위오지로서 주거침입지의 객체가 인정이 되려면 위오지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건물의 상용, 건물에 이용되는 토지여야 되겠죠. 근데 세 번째 줄 가시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토지 내부에 있던 이 건조물 자체가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즉 천정, 지붕, 벽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건조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면 설사 경계 설정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오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번의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의 4번 지문 가보시죠. 3번에 있는 4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권리 행사에 대한 실현으로서 이루어진 경우에 과연 협박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지만 기본적인 법리가 있죠. 권리 실현의 일환으로서 어떤 해악의 고지를 하게 되었을 때 그 해악의 고지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 내라면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지금 직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경영난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누굴 찾아갔냐면 키워드는 사임서 제안서를 전달했다. 여기입니다.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회사가 지금 경영난에 빠져 있으니까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사임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결론은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사임에 대한 제안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두고 회사에는 지분 10%만 들고 나가주시면 저희들한테 체불했던 임금을 면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살고 결국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 내다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협박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번에 있는 2번 질문 갑시다. 배임, 수재죄, 증죄죄에 대한 문제죠. 일단 배임, 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이라는 개념이 뭐였죠?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뇌물죄하고는 다르게 단순하게 약속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배임수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취득이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 회원권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회원권에 대해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갑이라는 피고인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있다 없다.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수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3번 지문 갑시다. 5번에 3번 지문은 벌써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기본적인 판례의 법리입니다. 일명 임업사건이다. 병충해 사건이었죠. 병충해 공사를 해주기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없는 회사였다. 자격을 빌려가지고 외형상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갖추고 있는 상태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사 계약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방한테 기망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5번의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6번의 1번 지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먼저 읽어보시죠. 갑이라는 피고인은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주류를 납품했어요. 외상 대금이 얼마가 있었냐면 대략 110만 원 정도의 외상 대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외상 대금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외상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착오로 피고인한테 470만 원을 송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보냈던 470만 원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110만 원을 받을 게 있으니까 47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준 게 아니라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360만 원을 돌려준 거죠. 그래서 110만 원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횡령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을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이 될 수가 없고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7번으로 갑시다. 7번의 3번 지문. 과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자, 처음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언제냐면 05년 6월 28일경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근데 하단에 가보시면 고소 보충 진술 시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범죄를 당한 일시는 03년 3월 3일경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에요. 그러면 고소 보충 진술 시에 3월 3일경에 제가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면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남아있는 상태죠. 따라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수사권이 발동된다 안 된다? 수사권이 발동이 돼버리겠죠. 누군가는 부당하게 처벌받을 염려가 그때부터 생겨버리겠죠. 따라서 벌써 무고죄는 성립이 돼버리는 것이고 설사 나중에 세 번째 줄에 법정에 가서 사실은 3월 3일날 제가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02년도 3월경에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정정 진술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성립된 무고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고소 보충 진술 시에 3월 3일 날에 제가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고죄는 성립이 돼버린다는 거죠. 8번 배임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키워드는 직무발명입니다. 일명 저작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 채용당해서 일을 하고 있던 갑이라는 직원은 어떤 약정을 체결했냐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직무 발명을 하게 되면 뭔가를 발명하게 되면 그 권리 자체를 회사 측한테 승계하겠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 갑이라는 종업원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직무 발명을 하게 되었다면 그 권리에 대한 취득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회사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 즉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것인데 그것을 제3자한테 이중으로 양도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인정이 될 것이고 배신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예요. 최근 트렌드 자체는 웬만해서는 배임죄를 부정하죠. 보통 어떤 경우죠? 계약에 대한 문제죠. 채무자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보통 자기 사무가 인정이 되어서 배임죄를 부정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 지문은 배임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의를 해두시고 하단에 있는 2번 지문 갑시다. 이건 복습이죠. 배임죄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자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부자기가 실행의 착수로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무처리의 위임을 맡긴 누가 되겠습니까? 회사가 되겠죠. 그 회사가 반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겠구나. 그로 인해서 회사한테 손해가 야기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고의라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회사한테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모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고의의 인식 대상입니다.
10번의 2번 지문 갑시다. 특별법상에 별도로 몰수 추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상에 기술되어 있는 몰수 추징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아시면 특별법상에 따라서 특별법을 적용해서 몰수 추징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몰수 추징 48조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겠지만 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특별법상에 몰수 추징이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는 다시 일반론으로 돌아와서 형법상의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0번에 있는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11번에 있는 디귿번 지문 갑시다.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이 법률상 무효 사유였고 신주 발행에 대한 판결 자체가 무효로서 확정이 되었다. 근데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신주 발행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에 대한 효력 자체는 상법상 장내용만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소구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장내용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의 상태는 유효한 상태다, 유효하지 않은 상태다, 유효한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법인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기재가 아니라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기재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22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12번에 4번 지문 갑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문제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이 아니라 2항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반포한다든지 또는 제공한다든지 공공연하게 전시를 하게 되었을 때 14조 2항이 인정이 되는데, 그럼 조문에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공연한 전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국 이 해석론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고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모두 공개입니다. 전체 공개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켜둔 거예요. 그럼 전체 공개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공공연한 전시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된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면 그만인 것이지 반드시 그것들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랄지라도 범죄는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13번에 있는 1번 질문 갑시다.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공범,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권리행사 방해죄는 뭐죠? 신분범이에요. 누구만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물건의 소유권자만 범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하게 되었을 때 공범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비신분자가 만약에 이렇게 가담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신분자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3조에 따라서 비신분자가 가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럼 이 판례도 유사한 쟁점인데 블라블라 한번 읽어보시면 포인트는 갑이라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도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시켰다? 아들한테 도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시켰습니다. 누가? 소유권자가.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신분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쟁점은 33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다? 시킨 아버지한테, 이 피고인한테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교사죄가 성립되려면 공범 종속에 대한 문제죠. 적어도 정범 자체가 구성요건 해당성 등은 충족을 해야 돼요. 범죄가 성립돼야 되는데 아들한테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교사한 피고인한테 교사죄가 성립된다? 아니죠. 성립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키워드는 도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게 되었다.
4번 갑시다.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라 포인트는 건물 철거라든지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라면 여기가 키워드예요.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다든지 허위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었다면 채무자가 허위로 금전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금전 채권이 아니라 뭐다? 건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인도 청구권에 대한 문제예요. 허위로 금전 채권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알지라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예요. 14번의 4번 지문. 이건 뭐 최신 기출이라고 보기 좀 힘들죠. 원래 서기고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첫 번째 줄에 횡령 범행을 통해서 취득한 돈을 공범자들끼리 수수 나누었다, 분배했다.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주고받은 분배 행위가 횡령죄 말고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명 문고리 3인방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다른 말로 국정원 특활비 횡령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던 활동비를 문고리 3인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서 그 돈을 횡령을 했고, 그것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그 활동비는 국가 소유의 돈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횡령을 통해서 국고 손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것을 몰래 빼돌렸다면 횡령죄는 당연히 성립이 될 것이고, 횡령한 돈을 서로 분배하는 것은, 주고받은 것은 나누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별도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없고 뇌물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15번의 1번 지문. 얼마 전에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문제로 풀어봤죠.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도 당연히 현재성이 인정이 되겠지만, 침해가 잠깐 중지가 되는 경우,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현재성은 있다 없다? 현재성은 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다가 엉겨붙어 가지고 넘어졌죠. 그 과정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가격했다. 과연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16번에 3번 질문 갑시다. 저번 주에 풀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형사소송법 2호 3조의 제2항을 보시면 공범자들 중에서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전부에 대한 미친다라고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공범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2호 3조의 2항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사유였다, 불리한 사유였다? 아주 불리한 사유죠. 한 사람에 대한 시효 정지가 다른 사람한테 미쳐버리니까.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사유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양번 관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17번에 4번 질문 갑시다.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문제예요. 사후적 경합범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A죄가 있을 것이고 B죄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B죄가 먼저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이전에 범해진 범죄를 우리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B라는 범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 B라는 범죄가 키워드는 일반 사면이에요. 설사 나중에 사면을 당한 경우를 알지라도 범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A죄하고 B죄는 여전히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을 받은 죄가 뭐가 되는 경우를 알지라도, 일반 사면을 받은 경우를 알지라도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상의 상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사후적 경합범 관계는 인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에 있는 1번 지문. 역시 최신 판례고 최신 기출이죠.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판례 내용은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철거를 당하게 되자 다시 한 번 더 무단으로 신축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토지에 대한 효용 가치를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그러면 토지에다가 무단 신축을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이용 가치, 이용을 못하게 되겠죠. 이걸 과연 효용을 해쳤다라고 볼 수 있는가, 손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대법원에 대한 판단은 달랐어요. 무단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토지에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신축하면 토지를 이용할 수는 없겠죠. 이용 가치는 침해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질 가치, 시가죠. 이 토지의 가치를 침해하는 바는 없다는 거예요. 이용 가치는 침해할 수 있겠지만 토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권한 없이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신축을 하게 되었을 때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되지 아니한다. 22번에 1번 질문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판례의 법리하고 연결해 볼게요.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의료법 위반죄가 되죠. 그럼 이 의료법 위반죄라는 범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무장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개설한 게 아니라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개설한 병원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무장병원에 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 왜? 보호가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쟁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에 가서 행패를 부리게 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게 되었을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무장병원의 경영을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의 쟁점은 뭐냐면 사무장병원의 경영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갑이 사무장병원에 가서 여기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던 A라는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장병원인 경우를 할지라도 의사의 진료 행위 자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를 가보시면 갑이 무자격에 의해서 개설된 의료기관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무엇이다? 사무장병원이다. 이러한 경우에 의료인, 의사의 진료 행위를 방해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판례하고는 다르게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지문은 해설지를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 근데 벌써 이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접대부, 도우미들을 불러가지고 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주류를 요구한다든지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피고인들한테 착각, 오인, 부지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옛날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위계가 부정이 될 것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3번에 있는 리얼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공중밀집 장소에 대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이순환에서 공부했던 소변 사건하고 동지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지옥철이잖아요.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대 사람이 너무나 많죠. 밀착되어 있겠죠. 갑이라는 피고인이 여자 등 뒤에서
엉덩이를 붙인다든지 자기의 손길을 부비부비 한다든지. 근데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경우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추행이다, 추행이 아니다, 추행이다 라고 봐야 될 것이다. 자, 2회차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정리 잘 해두시고 틀린 것들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W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으니까 거기로 페이지 찾아가지고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한 땀 한 땀 정리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점수에 연연할 단계가 아니니까 잘 받았던 못 받았던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하고 계신 대로 열심히 끝까지 완주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